해시태그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무릎이 보낸 마지막 경고를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하고 아프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 오래 걸으면 발이 퉁퉁 붓는다. 그런데 그냥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 풀리겠지 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중간에 몇 번은 나도 그런데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새벽, 저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다가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고 저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2번, 3번 불렀더니 아내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말이 욕실 타일 위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태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25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30 넘어 도배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 하나로 3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애들 대학, 아내 용돈 다 이 두 손으로 버텼어요. 현장 일이라는 게 몸을 쓰는 일이잖아요. 무릎 꿇고 쭈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증에 익숙했습니다. 아프면 참고 또 아프면 참고. 그게 몸으로 사는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병원 가는 건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펑펑 날 때 가는 거지 좀 아프고 쑤신다고 가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저는 60이 넘어서도 고치지 못했어요. 퇴직한 건 64살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현장을 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 무릎이 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냥 퇴직 이유가 됐습니다. 병원을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편해지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현장 다닐 때는 그냥 아픈 줄만 알았는데 쉬고 나서 보니까 아픔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관절이 굳어 있는 거예요. 처음 몇 발자국은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움직이면 좀 풀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다. 아침엔 다 뻣뻣하다고들 하잖아요. 계단은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약해졌나 보다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 더 쑤셨어요. 그건 또 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 되면 관절이 날씨를 탄다고 다들 그렇다고.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도 흐리면 무릎이 아파. 나이 먹으면 그런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이 탓, 날씨 탓, 피로 탓을 하면서 저는 정확히 2년을 버텼습니다. 2번째 이상 신호는 붓기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무릎이 붓기 시작했어요. 만지면 물렁물렁한 느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좀 많이 했나 싶었어요. 산책을 많이 했다든가 마트에서 오래 서 있었다든가. 그러면 저녁에 얼음찜질을 하고 자면 좀 빠졌어요. 근데 빠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아내가 가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 있으면 빠지겠지. 파스 붙이면 되지 뭐.
파스를 붙였습니다. 좀 시원한 것 같았어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압니다. 관절이 붓는다는 건 안에서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파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가 왔을 때는 조금 무섭긴 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걸을 때마다 뚜둑뚜둑. 계단 내려갈 때는 더 심했어요. 주변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같이 마트를 갔다가 아버지, 무릎에서 왜 소리 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아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도 그게 신경 쓰이긴 했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검색 결과를 보다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바로 껐습니다. 무서워서요.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알게 됐을 때 덮어버린 것. 모르는 척한 것.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아침에만 뻣뻣한 게 아니라 오후에도 앉아있다 일어서면 잠깐 못 걸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도 빠지는 느낌이 났어요.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다고 아내가 말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도 슬슬 줄였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날 때 창피했거든요. 여기저기 붙잡아야 겨우 일어나니까. 친구들 앞에서 그러기 싫었어요. 그냥 피하는 게 쉬웠습니다. 교회도 멀리 있는 자리보다는 입구 쪽에 앉게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걸어 나오는 게 힘들어서요. 손자 녀석이 놀자고 달려오면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아이가 왜 할아버지가 안 놀아주냐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저는 괜히 다른 데를 봤어요. 그게 제 삶이 얼마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날이 오기 2달 전쯤이었어요.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 한 번만 가봐요. 내가 보기에 많이 이상해. 저는 밥상 앞에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래? 나 안 아파. 이 나이 되면 다 이래. 아내가 더 말을 안 했어요. 포기한 것처럼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봤으면 눈치챘을 텐데. 아내 눈가가 빨개져 있었거든요. 나중에 입원하고 나서 아내가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울었다고요. 당신이 아프다고 말 못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못해준다는 게 서러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를 혼자 걱정시켜왔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기보다는 모른 척했습니다. 통증은 이제 밤에도 왔어요.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깼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그 한 달이 결국 고스란히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 2024년 2월 새벽 3시였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왼쪽 무릎에서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힘이 풀렸어요. 욕실 입구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무릎에 힘을 주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통증이 왔고 힘을 빼면 다리가 접혔습니다. 잡을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밤이었고 저는 혼자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2번째, 3번째 불렀을 때 아내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이거 왜 이래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부축해줬습니다. 겨우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에 앉았는데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2년이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온 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정형외과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전날 새벽 그 바닥이 뭔가를 부러뜨린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괜찮다는 말을.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양쪽 무릎 모두 퇴행성 관절염 말기 단계입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차트를 보다가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2년 전에 오셨더라면 연골 보호 치료나 주사 치료로도 상당히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이 줄었어요. 선택지가 많이 줄었다. 그 말이 진료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한쪽씩 2번 수술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거였어요.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수술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요. 두려워서 안 갔더니 결국 더 큰 수술이 됐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겼더니 결국 더 크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 참았더니 결국 혼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수술 전날 밤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달려온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숨겼는데 그 숨긴 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졌구나. 미리 말했더라면, 미리 갔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달려올 일도 이렇게 손을 떨 일도 없었을 텐데. 짐이 되기 싫어서 한 행동이 결국 더 큰 짐이 됐습니다. 입원 기간은 첫 번째 수술 후 2주, 두 번째 수술 후 또 2주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이 저보다 3살 많으셨는데 이분은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다가 뇌경색이 오셨어요.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매일 힘겹게 걸어 나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고혈압이 오래되셨어요? 한 10년 됐지. 약을 먹다 말다 했어. 좀 나아지면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다 이렇게 됐지. 약을 먹다 말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혈압 약은 증상이 없어졌다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조절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약의 효과인 거지병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약을 끊어버린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젓가락을 혼자 못 잡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약 꼬박꼬박 먹었을 텐데. 그 말이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이 아닌데도 그 말이 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달랐지만 같았어요. 둘 다 괜찮겠지라고 했습니다. 둘 다 나이 탓을 했습니다. 둘 다 병원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걷는 연습부터였어요. 인공관절을 달았으니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더라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붙잡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시간 현장을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손자랑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손자. 그 말이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재활에 진심이 됐어요. 석 달 뒤 저는 손자 녀석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지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뭔가를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눈물이 찔끔 나왔는데 그 애한테 안 들키려고 앞을 봤습니다. 욕실 바닥에 쓰러졌던 날로부터 석 달 뒤에 손자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일찍 갔더라면 수술 없이도 됐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6개월마다 정형외과를 갑니다. 인공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점검합니다. 매일 아침 재활 스트레칭을 하고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하고 무릎에 좋다는 음식들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생기면 바로 말합니다. 아내한테도 의사 선생님한테도.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쉬워요. 어디가 불편하다, 요즘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그냥 말합니다.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뭔가 큰 게 있어도 일찍 발견하는 게 무조건 낫다는 걸. 모르는 척 해봤자 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약한 사람 취급받았고 병원에 간다는 건 정말 심각할 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으로 일해온 분들은 더 그랬어요. 조금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예순이 넘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병원 가는 게 귀찮습니다. 뭔가 나쁜 게 나오면 어쩌나 겁납니다.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 창피합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그런데요. 뭔가 나쁜 게 나와도 일찍 나오는 게 낫습니다.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더니 결국 더 크게 걱정시켰습니다. 약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았더니 욕실 바닥에 혼자 쓰러졌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안 갔더니 결국 더 큰 짐이 됐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글 보시고 몸에서 신경 쓰이는 게 있는 분은 오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병원 예약 전화 한 통. 검사가 두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치료하기 싫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일찍 치료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가족 걱정 끼치기 싫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픈 것보다 당신이 없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그걸 욕실 차가운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조금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자 손잡고 공원 걷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무릎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무릎이 굳어 있어서 처음 몇 발자국을 제대로 못 걷는다면 그게 이상 신호입니다. 무릎이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한다면
그건 안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크게 난다면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그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형외과 한 번만 가보세요. 무릎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부어있는 게 1시간 이상 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어요. 종아리가 자주 쥐가 나고 다리가 무겁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나이 들면 어느 정도는 아픕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아픔 중에는 치료가 필요한 것과 관리만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해주셔야 해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욕실 바닥에 쓰러지기 전까지 스스로를 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남한테 기대지 않는 사람, 혼자 다 해결하는 사람. 근데 그건 강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 가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한테 걱정 끼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자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내 옆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됩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됩니다.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해도 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인공관절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걸어요. 아내와 같이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손자가 오면 공원에 나갑니다. 욕실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했던 그 새벽으로부터 지금 이 아침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 병원에 전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주요 증상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힘이 빠진다.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처음 몇 발자국을 제대로 걷기 힘들다. 무릎이나 관절이 붓고 빠지는 게 반복된다. 걸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크게 난다. 밤에 관절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예전에는 잘하던 활동이 갑자기 힘들어졌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정형외과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60세 이상이시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받으세요. 예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